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은 A 플러스 받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A 플러스를 받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구독자들 중에서 현장 실습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저를 아는 졸업생들 중에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한 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받은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일지, 예,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일지를 써야 되는데 그 일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야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엄마가 80이 넘으신 이 노모다 보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복지사 자격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습까지 다 마무리를 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 실습 일지 쓴 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습을 왜 받아야 되는지, 우리 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교사가 되려고 보육에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도 반드시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동안은 이론적인 지식을 우리가 획득을 했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가 내가 배운 어떤 기초 실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육교사도 공부를 다 했지만 실습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이 안 나오죠. 네, 유치원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해도 실습을 받지 않으면 유치원교사 자격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습을 반드시 받아야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뭘까요? 네,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식, 이론적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실습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실습 현장에서 새로운 또 어떤 실천 지식을 얻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노인복지 시설이든 장애자 복지 시설이든 여러 가지 아동복지 시설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습 나간 그 실습 기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습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복지 현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실습을 통해서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는데 과연 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나의 장점, 강점 또는 단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사회복지가 궁금하니까 공부를 할 거야, 이렇든 간에 이상과 또 사회복지를 택한 공부하게 된 그런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습은 어떤 곳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 실습은 아무데나 나가면 안 됩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실습 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실습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 우리가 보육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 실습을 받기 위한 기준이 있고요. 법적 기준이 있고, 또 보육 실습을 받기 위한 또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도 우리가 실습 기관으로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운영 시설 또는 운영 기관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습 기관으로 선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만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실습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실습 기관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검색을 해보고 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실습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습 지도자가 몇 명인지 2명 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 리스트를 쫙 보면 뭐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습 기관 사회복지 시설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실습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한테 실습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자는 사회복지 사업 실습 경험이 있는 1급을 가지고 3년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실습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사회복지 실습을 받을 사람은 한국 사회복지 협회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실습 기관으로 선정이 된 곳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비는 실습 기관 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습비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은 10만 원, 어떤 기간은 15만 원, 어떤 기간은 20만 원, 어떤 기간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습 기간마다 실습비가 다 다르고요. 또 점심 식대비가 포함이 된 곳도 있고 또 점심 식대비가 별도로 이렇게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습 지도자는 이미 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에 실습 지도자가 2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습 지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 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반드시 실습 지도 교사가 2명 이상 배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습 지도 교사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몇 명을 실습 지도할 수 있는가? 5명을 실습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학점은행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실습생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안내를 해주면 자, 우리 실습생인 나는 실습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 리스트를 보고 내가 실습 나가려고 하는 곳이 선정 기관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생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실습생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면 실습생에 대한 어떤 정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실습생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에는 사진도 있고 또 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 과목을 뭐뭐를 전공을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는요. 전공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우리가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도 2과목 이상 우리가 이수를 해야지 실습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생이긴 하지만 또 경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실습 기간을 선정을 하게 된 이유라든가, 또 내가 이 실습 기간에서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라든가, 또 실습을 마친 후에 내가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생 프로파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습생이
실습생인 나의 어떤 장점, 강점 이런 것도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취미라 특기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실습 기간에 바라는 점, 또는 실습 지도자라든가 실습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실습생 프로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 서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은 뭐 현장 실습에 임함에 있어서 뭐 실습생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뭐 기관의 제방 규정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어떤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프로파일이라든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실습생의 생년월일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실습생이 작성을 해서 교육기관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교육기관에서는 실습 의뢰 공문을 이게 실습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뭐 보내는 방법은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는 실습생 본인이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실습 기관에서는 실습 의뢰 공문에 의해서 실습 확정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 공문을 받은 후에는 회신 서류를 보내줘야 되겠죠. 교육기관으로 바로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서, 그리고 실습을 수락하겠다라는 실습 의뢰 수락서,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 예, 이 우리 실습 기관은, 우리 복지 시설은, 또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실습을 받게 되고, 서로 쌍방간에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실습기관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문으로 우리가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실습생이 실습 기간에 이제 사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실습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우리가 현행법에는 160시간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160시간. 우리가 보육 실습, 그다음에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돼서 끊이지 않고 연결해서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회복지 실습은요, 시수로 사회복지 실습 시간으로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법에서는 160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구법, 우리가 2020년 이전에서는 120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이전에 내가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공부를 했거나 한 과목만 받아도 괜찮아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했거나 이런 사람은 120시간의 실습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쭉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3주로만 받아도 돼요. 신법은 160시간. 그렇지만 내가 방학 중에 사회복지 실습을 8시간, 하루 8시간을 쭉 연결을 하면 우리가 4주, 3주를 받아도 되겠지만 내가 4시간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우리가 일일 4시간 기준으로 실습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8시간을 우리가 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 시간에서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부터 실습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제외되고 우리가 6시까지 실습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나는 4시간만 실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9시부터 실습을 받으면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이렇게 실습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습생이 실습을 받을 때 나는 4시간 받을 건가 8시간을 받을 건가, 또는 이거를 방학 중에 받을 건가 학기 중에 받을 건가, 학기 중에 받는다면 나는 월, 수, 금만 받을 건가, 또는 주말에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받을 수도 있고 주말에만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주중에 사회복지 실습 받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기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실습을 받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습은 연결해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 주말에만 받아도 됩니다. 또는 월, 수, 금으로 받아도 되고요. 또는 4시간만 쭉 연결해서 받으면 되고 아니면 8시간 연결해서 받아도 됩니다. 160시간을 맞추든가 120시간을 채우면 우리가 실습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바로 실습 일지 작성입니다. 실습 일지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될까?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실습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작성을 하고 다음 날 우리가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면 실습 지도자가 우리가 주원을 써주게 되겠죠. 실습 일지는 여러분들 공식 문서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임말을 쓴다거나 약자를 쓴다거나 또는 막 인터넷 용어를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습이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을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어체로 작성해야 됩니다.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물론 워드 작업을 거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수기로 하든 뭐 워드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춤법 봐야 되고 띄어쓰기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지를 쓰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뭐 노인일 수도 있고 장애자가일 수도 있고 뭐 아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실습 일지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진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초상권 침해 때문에 알아볼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가명으로 작성한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요. 실습 일과에 대한 실습생의 어떤 개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우리가 바람직한 실습일지 작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일지 양식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가능한 우리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권장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기관, 대학교나 학점은행제나 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식을 우리가 일지로 아마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일지를 보고 지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 실습에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거를 또 일지에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일지를 써보니까요. 보육일지나 교육일지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습,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교육 실습, 우리가 일지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실습 일지는 보육 일지라든가 보육 실습 일지라든가 교육 실습 일지보다 제가 볼 때는 쉽습니다. 실습 일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습 동의서, 그 다음에 실습생 프로파일,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기관에서 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현장 실습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라고 하는 그 계획서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내가 나가는 그런 실습 기관이 있습니다. 그 실습 기관이 어떠한 실습 기관인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습 지도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아야 돼요. 그 기관의 역사라든가 이 기관의 목적, 그 다음에 기관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어떤 행정사항, 그 다음에 기관이 속한 어떤 지역사회라든가 물리적 환경의 어떤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지역 내에 또 타 기관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분석 보고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관의 어떤 특별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인상이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을 실습기간 분석 보고서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생 출근부가 있겠죠. 실습생 출근부는 날짜, 출근 시간, 그 다음에 퇴근 시간, 네. 그리고 일일 실습 시간이 몇 시간을 받았는지, 그래서 누적 실습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만약에 실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실습을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실습 일지의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실습 일지 이제 기록을 여러분들이 1일차, 2일차, 3일차 해서 기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을 했는지 실습의 세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간혹 실습 활동 사진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2장 이상을 넣어라 뭐 이런 그 요구 사항들에 맞춰서 교육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습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실습 중간 평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실습 중간 평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면 실습을 며칠을 받을 건가 거기에 따라서 중간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습 중간 평가서를 작성을 합니다. 일지에 다 있습니다. 일지에 다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실습 목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에 임하는 지금 나의 자세라든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중간 시점에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앞으로 더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중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실습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인지, 또 실습 기간이라든가 실습 지도자에게 건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 평가서에 기록을 하는 건데, 내가 중간까지 실습을 받고 실습생으로서의 어떤 반선적 사고를 통해서 기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습을 다 마무리하면 실습 종결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실습 종결 평가서에는 다 끝나고 나서 전 실습 일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실습 내용에 대한 역할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습 목표, 내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실습 목표라는 것들 설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이 되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습생의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실습생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 제공은 어느 정도 해주셨는지, 실습 과정이 현실성이 있었는지, 또 실습생과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어땠는지, 실습 기간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실습 기간 중에 안 좋았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실습 총평, 그리고 이제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습 종결 평가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습 소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는 우리가 세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일지에 작성하고 첨부하고, 한 본은, 그 다음에 두 본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교육기관에 또 직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신청할 때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를 실습 기관에 우리가 직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의 직인도 찍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출했다가 자격증을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습 일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외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서, 그 다음에 서약서, 실습 의뢰에 관한 회신, 그 다음에 실습 의뢰 수락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의 선정의 어떤 확인서 이런 것들은 실습 일지에 넣는 것도 있고요. 넣지 않는 것도 있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기관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교육기관의 지도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실습일지 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일차, 1일차의 실습일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는데요. 실습일지는 편의상 제가 이게 작년 거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습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실습 목표는 뭐뭐 한다, 이해한다, 알았다, 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되겠죠. 실습 일과표가 있습니다. 9시부터 저는 6시까지. 그래서 시간대별로 실습 일과표를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펜으로 좀 보겠습니다. 9시부터. 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첫날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 거, 그 다음에 10시, 11시,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서 실습시간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시부터 다시 2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 밑에 부분에 좀 잘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 일과표를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어떻게 지금 실습을
실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일정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세부 내용이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이거는 뭐 경기도 어디 어디 위치해 있고 또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재가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 시설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겸비한 사회복지 시설이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설립 동기에 대한 설명을 슈퍼바이저께 들었다. 실습 지도자에게 들었다. 이렇게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와 실습 과정에 대한 어떤 질문 대화. 왜냐하면 실습 지도자하고 이제 앞으로 실습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저의 소개를 했고 인사를 나누고 물론 사전 방문회 때 인사를 했지만 정식으로 첫날 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실습생이 앞으로 실습 기간 동안 이렇게 갖춰야 될 자세라든가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슈퍼바이저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었다라고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와 재가복지에 대한 자료도 저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문호체로 쓰시면 되고요. 재가복지 운영에 관한 이해라고 해서 우리가 노인 돌봄 기관으로서 재가복지센터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다 기록을 했고 재가복지에서 대상자라든가 현황은 어떤 것들이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왜냐하면 재가복지센터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돌봄을 제공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예, 그 다음에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목욕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습 과정을 오늘 첫날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를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소감이 자기 평가. 그래서 저는 실습 첫날이라 많이 긴장을 했는데 실습 지도자님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고 실습 전반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긴장이 풀렸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랍병송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 실습 소감과 그 다음에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 의견이 있죠. 이제 실습 지도자가 다 보고 작성을 한 걸 보고 거기다 의견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인복지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습 지도자님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실습 기간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 여기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적어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다 워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정말로 실습 지도자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습 지도자가 친필로 작성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습 지도자의 의견인 우리가 수기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수기로 작성을 못하고 저처럼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예, 실습 지도자가 내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주는 이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한 거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습 소감이라든가 자기 평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실습 소감은 그야말로 실습 중에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한 사항 이런 것들 기록하면 되고요. 실습 중에 직면하게 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 그다음에 실습 기간에서 지도받는 내용, 또 배운 점, 어려움 점, 또는 건의사항, 또 프로그램, 또 어떤 서비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지도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 되면 지도자가 거기다 의견을 보고 수기로 지도자가 작성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기 작성이 아니고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했다라면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지도자한테 우리가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습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실습 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습 중간 평가서 작성을 해야 된다. 종글 평가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습 중간 평가서 작성입니다. 실습 목표, 관련 실습 내용,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고 실습에 임하는 자세, 노력,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 앞으로 나한테 더 필요한 지식, 기술, 그다음에 실습에서 어려웠던 점 중간에,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실습 지도에게 건의할 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습 다 끝나고 난다면 실습생이 직접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 동안 실습 계획서에 맞춰서 내가 실습을 잘 수행했는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 계획서에서 배운 우리가 실습 계획서가 있었죠. 거기에 준해서 실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사회복지 실습에 관련된 그리고 실습 일지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실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분들, 또 받고 있는 선생님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공부를 하고 있는 마무리, 여러분들 또 자격증 또 취득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또 보육 업무가 아닌 또 사회복지 업무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관심이 있어서 저처럼 관심이 있어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를 하고 자격증 잘 취득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